자, 우리 지난 시간에 총론 부분 했고 오늘 제가 수요 공급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교재는 24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나오죠. 네. 자,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파트거든요. 수요 공급 이론은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한 4문제 이상 나옵니다. 출제가. 그럼 먼저 수요가 뭔지 한번 볼게요. 수요의 개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 용어의 정의는 그냥 쉽게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시험 자체가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럼 수요라는 거는 그럼 뭘까 이 말이죠. 자, 수요는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많이 씁니다. 뭐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다. 아파트 수요가 떨어졌다. 뭐 자동차 수요가 증가했다. 자동차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수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럼 이 수요라는 거는 물건을 구매하는 거와 관계 있을까요? 판매하는 거와 관계 있을까요? 수요는 판매? 장사하는 사람이 야 오늘 물건이 잘 안 팔릴 때 야 오늘 수요가 없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가만히 보니까 수요는 구매와 관계 있죠. 그죠? 구매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요는 구매와 관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고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책에 거기 24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그 밑에 수요 돼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란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보셨죠? 그게 수요의 뜻이에요. 그럼 그거를 그대로 외우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수요를 얘기하면은 거기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말 보이세요? 거기 줄을 치세요. 여러분 우리 개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책 안에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많은 용어들이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용어의 뜻을 알아야 개론은 용어의 뜻과 이 용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의미를 공부하는 게 많거든요. 이 개론이란 자체가 깊이 있는 이런 걸 막 디테일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 용어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이 용어는 어떨 때 쓰고 이게 우리 시험의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용어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외운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안다는 건 결국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안다는 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잖아. 그죠? 기본적으로는 조금 내가 암기가 따라줘야 돼요. 모든 공부는. 우리가 암기하지 않고는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걸 다 외우겠어요? 그 대신 외울 때 조금 우리 요령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말을 외울 때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제주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라. 응?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말은 쭉 이렇게 뭐 내가 설명할 연설문이 쫙 이렇게 있겠죠. 그죠? 내가 한 10분, 15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연설 원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원고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걸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핵심되는 말들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나 설명할 건데 그럼 나는 머릿속에 한라산, 성산 일출봉, 뭐 녹차원, 뭐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만 다 기억을 해놓는 거야. 단어들만. 그래 놓고는 설명할 때는 그 단어들 사이사이에 뭐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으면 하나의 이렇게 설명문이 될 수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핵심되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복합개념 부동산 공부했잖아. 복합개념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 그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를 푼다든지 공부를 할 때
답을 찾을 때는 그 말이 있는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있다고요. 답으로 나온 애들은. 자, 그래서 항상, 그럼 수요라는 걸 공부하고 싶단 말이야. 수요의 뜻을 알고 싶거든.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도 중요한 말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줄쳤죠? 거기서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고자예요. 하고자. 하고자 동그라미 해야 돼. 하고자. 자, 하고자를 제가 왜 동그라미 쳤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한 30평 되는 아파트 하나 좀 구해주세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 그 사람 실제로 아파트를 샀습니까? 지금 사겠다는 자기 의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의도. 그 수요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샀다 안 샀다? 안 샀어요. 그래서 수요는 하고자라고 그랬죠, 제가?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매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요. 의사야, 의사. 실제로 구매한 거다,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에요.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중개사 그분이, 여자분이 중개소장님인데,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자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하신 분이 돈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없대. 이런 거 우리가 일명 장난 전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수요다, 수요가 아니다. 그럼 수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구매력을 갖춘 이런 말이 있어요. 맞아요? 줄을 쳐야지.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이 끝이 나버렸어. 그럼 수요의 개념은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돈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욕구구나.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그럼 수요의 개념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봐봐요. 유효 수요라고 보이세요? 그게 줄치고 별표입니다. 그럼 유효 수요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다 했어. 수요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의사를 얘기하거든요. 의사, 의도. 근데 그 의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요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아까 뭐를 갖추라 그랬어요? 구매력을 갖춰야 된다. 그걸 우리가 딱 뭐라고 부르냐? 유효 수요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수요의 개념에서는 유효 수요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이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예요. 자, 그러면 유효 수요가 뭐냐?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내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필요하다? 구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걸 유효 수요라고 그럽니다. 됐나요? 그럼 수요의 개념은 끝났어요. 그 수요의 개념에서는 두 개 기억하면 돼. 실제로 구매한 거다, 실제로 구매한 건 아니다. 아니다, 의사다, 의사. 의사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다.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효 수요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갈 텐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하기 전에 수요라는 말이 있으면 수요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수요량. 그럼 수요는 뭐고 수요량은 뭘까? 크게 다르잖아요. 수요량은 수요라는 글자 뒤에 뭐가 붙었어요, 지금? 양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수요량은 뭐 양인가 보네? 무슨 양을 나타내는가 보다. 맞습니다. 자, 수요는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사고 싶어. 갖고 싶어. 이건 수요야. 그런데 만약에 물건이 한 개 10,000원 하면 나는 3개를 살 거야. 이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사고 싶어. 이건 수요야. 그런데 사과 한 박스에 10,000원 하면 나는 3박스 사야지 하고 3박스라는 양으로 표시되죠. 이게 수요량이다 이 말이야.
굳이 수요와 수요량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수요량은 그냥 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일까요?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닐까요? 실제로 구매한 거 아니에요. 수요량도 어차피 의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량을 지금도 공부를 할 건데 수요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변하잖아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에 영향을 줄까요? 응? 영향 안 줘? 지금 직장 다녀요? 직장생활 안 해?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이번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았어. 어?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나는 친구들하고 외식을 5번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달부터 월급이 2배로 올랐어. 그럼 다음 달에 친구들하고 외식을 늘리겠지. 수요가 는다고. 그래서 소득은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맞아요? 그렇지. 또 월급이 늘면 차도 한 대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사람은 다. 그죠? 물론 더 아껴야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늘죠. 인구도 수요량에 영향을 줍니까? 인구도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줘. 울산 인구가 늘어나면 울산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그죠? 자, 그러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네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수요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격인 거예요, 가격. 가격의 변화가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격이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를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거 보면 수요 법칙이라고 있나요? 수요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수요 법칙이 뭐냐면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수요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뭐 시험에 나와서 주의한다는 게 아니고 원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이라 그러지. 뭐 아파트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는 수요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 물건이 어때요?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빌라 가격과 빌라 수요량과의 관계 수요의 법칙 맞습니다. 오피스텔 가격과 오피스텔 수요량과의 관계 수요의 법칙 맞습니다. 그런데 빌라 가격과 주택 수요량과의 관계는 수요의 법칙이다, 수요의 법칙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 그냥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인데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이 상승을 해. 가격이 올라.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래 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많이 살 수 있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야, 못 사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봐보세요. 자, 제가 오늘 뭐 변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변하는 거를 변수라 그래요. 변하는 건 변수라 그래.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변하죠? 변하죠? 변수예요. 아파트 수요량도 변하죠? 이런 걸 변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해. 그럼 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이처럼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둘의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개론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항상 그거는 방향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 그럼 플러스는 나중에 하기 전 같은 방향이고요.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난 기분이 나빠. 원수인가 봐. 제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 이 둘은 마이너스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가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오피스텔이 안 팔려. 그럼 이 둘은 반대 방향이다. 이런 마이너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는 역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 거꾸로란 뜻이죠. 역적 할 때 그 역자야. 그리고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반비례 관계. 이 세 개는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표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또 가볼게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지금 제가 수요의 개념, 수요의 법칙, 수요 곡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곡선은 뭐냐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곡선으로. 자, 제가 지금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려보겠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다?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그림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림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항상 이런 그림이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여기를 봐야 돼. 여기를. 자,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합격률, 공부 시간 이렇게 적어놓고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그래볼게요. 곡선이. 그럼 이 곡선은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낸 걸까요? 합격률과 공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는 항상 어디를 본다?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인데? 적어놨네요. 그렇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고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고요. 이건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자, 그러면요. 자, 만약에 아파트 한 채에 3억 한단 말이야. 아파트 한 채에 3억이야. 어떤 분에게 야, 너 아파트 한 채 3억이면 너 집 몇 채 살 거야 그랬더니 수요량이라는 거는 양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억이면 너 몇 개 살 거야 그랬더니 3억이면 나 한 채 사지. 한 채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일 때 한 채니까 요 점이 됩니다. 요 점. 그래? 그러면 한 채 2억이면 너 몇 채 살 건데 물어본 거야. 2억이면. 자, 가격이 내렸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러면 나 2채까지 살게. 2채까지 살게. 요 점이 됩니다. 그럼 1억이면 몇 채 살 건데? 1억이면 나 3채까지 사지 뭐. 요 점이 되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세요? 가격이 내리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점들은 전부 다 뭐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나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이죠. 자, 이 점을 쭉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제가. 그럼 이 노란색 선은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죠. 맞아? 이 선을 수요곡선이라 그래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하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하향한다. 수요곡선은 어떤 형태다? 우하향한다. 자, 오늘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어 자체가 처음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대한 천천히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은 어려워요. 우리 학계론에서 전반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이 세 개가 어렵다고요. 세 파트가. 오늘 첫 번째 수요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잘 넘어가야 돼. 여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거예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말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아까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 이게 수요의 법칙이었잖아. 수요의 법칙이 요거였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수요 곡선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 그러면 결국 이 네 개의 말은요,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랬지. 저 사람이 기분 좋으면 나는 기분 나쁘고, 제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 좋다고 그랬잖아. 그럼, 야, 니하고 나하고는 반비례 관계다. 맞아요. 니하고 나하고는 마이너스구나. 니하고 나하고는 우하향이야, 우하향. 그런 의미 아시겠어요? 반대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입장. 됐나요? 오케이. 요 정도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할 거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앞에 했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1교시 제일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합니다. 얘가 오늘의 메인 주인공이다. 지금 제가 할 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제목은 조금 이따 붙이고요. 자,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할까요? 변하겠죠? 변하지. 이게 수요의 법칙이잖아.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할까요? 변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한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은행 이자율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 변합니까? 변하죠. 지금 우리 은행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영향을 주죠. 이 외에도 많아요. 인구가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하고, 대출 규모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내려도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이게 원인이잖아요. 이게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매우 많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매우 많다. 자, 그런데 이 원인들 중에서 아파트 수요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가격 변화. 그래서 학자들은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많은데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만 딱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른다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밑에 거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것들은 가격이 원인이 아니죠. 가격이 변한 거 말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아파트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4번의 제목이 뭐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예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걸 꼭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집어내야 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게 출발이야. 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게 딱 출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지.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꾸 알아가야 돼. 내가 딱 가르쳐주면 그때는 아는 거 같지? 그래, 쉽다. 이해가 된다.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안 나. 내가 알아나가야 돼. 항상 그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옆에 운전을 할 때 옆에 타고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길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보면 한두 번 가보면 그 길 금방 알죠. 근데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옆에 그냥 가만히 타고 이렇게 따라갈 때는 뭐 5번, 10번을 가도 길에 얻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데리고 가도. 길 못 찾아가요. 혼자 다음에 가보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직접 해봐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잘 없어. 인간의 원래 본성이 조금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싫어해요. 게으르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부도 부지런해야 돼요. 뭔가 알고자 하고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자꾸 이렇게 해야만이 얻어가는 게 있지. 그냥 가만히 있어. 나한테 가르쳐줘. 내 머리에 넣어줘.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해서 넣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그래야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게 출발이야. 그럼 어떻게 다르냐 보는 거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결과는 똑같습니까? 결과는 다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원인이 다르잖아. 지금 그 얘기하고 원인이 다르잖아. 원인이 다르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뭐예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그 원인이 뭔데요? 아파트 가격 변화예요. 그냥 가격 변화라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 가격 변화예요. 그 말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여러 개다 딱 한 개뿐이다. 딱 한 개뿐이야. 이 말을 기억해놔야 돼.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뿐이다.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뿐이다. 내가 좀 적어놓는다 책에다가. 이게 키워드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뿐이다. 원래 더 많이 적어놓으면 이렇게 더 길게 적으면 이런 거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다르다는 거야. 원인이 다르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물건의 가격 변화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뭡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라 그래야 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 변화. 주택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뭘까요? 주택의 가격 변화. 이걸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야.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뭔데요? 그래, 그럼 제가 같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 세 개를 딱 적어놔. 그게 키야, 키. 집에 가서 볼 때 그 글자를 봐야 기억이 나. 무슨 말 알겠어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 주택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주택의 가격 변화.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 이 세 개를 딱 적어주는 거야. 그럼 집에 가가지고 수요량의 변화를 공부할 때 그걸 딱 보면 아 그거구나 이게 돼. 그게 키거든. 키. 핵심이라고요. 그럼 그 세 개를 적고 본 사람은 지금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교탁의 수요량 변화 원인은 뭘까요? 교탁의 가격 변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딱 이렇게 적어두는 거지.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뿐이구나.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하나뿐이구나. 이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공부야. 이런 게 공부예요. 복습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기억이 안 나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글자, 그 문장을 하나만 딱 봐버리면 기억이 다 나버리는 거야. 항상 우리 이런 걸 만들어놔야 돼. 내가 아무리 몰라도 얘만 딱 보면 기억이 나는 애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된다. 공부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만들어졌지. 그럼 나중에 걔만 보는 거야. 그럼 걔만 봤을 때 수업 전체가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이게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할 때마다 다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책 다시 처음 다시 다 읽어보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우리 학생들 중에. 걔들은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있잖아요. 막 적고 있어요. 저는 알려드렸죠. 적어 놓으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 그게 벌써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뭘까요? 아까 가격 변화 말고 다른 게 변해가지고, 가격 변화 말고 다른 게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는 뭐라고 부르자?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 말이야. 자, 그럼 지금 봐봐요. 정부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뉴스에 보면 그죠?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합니까? 그거는 안 변해? 그럼 정부가 규제를 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어. 수요량이 안 변하는데.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면 수요량이 변하죠.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그래, 수요의 변화단 말이야. 수요의 변화. 날씨 때문에 수요량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산 장사 날씨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우산 장사. 그러면 우산의 수요량은 날씨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산의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뭔데요? 우산의 가격 변화. 이게 왜 붙어 있어야 돼? 우산의 가격 변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뭐 아파트 가격 변화가 우산 수요량의 변화가 될 수 없잖아요. 딱 집어서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됐어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지금 시간을 길게 들여서 설명한 이유는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해놔야 되거든. 자, 여기 봐. 이 점 한번 봐봐요. 이 점. 자, 이 점은 아파트 가격이 3억일 때 아파트 수요량이 한 채라는 의미죠. 그죠? 자, 수요량이 한 채에서 두 채로 증가했어요. 수요량이 변했죠. 수요량이 변했잖아. 이렇게 수요량이 변한 원인이 뭐였어요? 가격이 하락했거든.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아파트, 이게 지금 아파트라 그래 볼게요. 이게 아파트야. 아파트 수요 곡선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변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량이 지금 변하고 있죠. 맞아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자, 이 수요량의 변화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지금 움직였네요. 안 그래? 3억일 때 수요량 1개. 요거. 가격이 2억이 됐을 때 수요량은 이거잖아요. 요 점이잖아요. 요 점. 맞습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하니까 요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으로 움직이는구나. 자, 무슨 말이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 수요 곡선 위에서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는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돼요. 중요하다고요, 저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무슨 말이야?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수요 곡선이야.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 그래 볼게. 주택의 수요 곡선이라고.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야. 요 수요 곡선 위에 있는 이 A라는 점에서 있잖아요. 요 B라는 점으로
이동이 있었어. 이동이 일어났다고. 이동이 일어났다고.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다 이 말이에요. 수요량이 변했단 말이야. 원인이 뭘까요? 가격 그러면 안 돼. 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변했구나. 주택 가격이 변했구나. 주택 가격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했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지금. 수요량이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지.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고는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주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주택의 수요량이 증가했구나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이. 오케이?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됐나요? 자,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격은 안 변했어. 가격은 안 변했어. 가격은 그대로야.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늘었단 말이에요. 소득이. 자, 아까 이 사람은 아파트 한 채 3억일 때 한 채 산다고 그랬죠. 2억일 때는 두 채, 1억일 때 세 채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새로 또 만났어요. 이 사람이 연봉이 2배 올랐대, 2배. 소득이 많이 늘었단 말이야. 다시 물어봤어, 내가. 야, 너 전에 아파트 3억일 때 한 채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나는 소득이 늘었어. 이제는 3억이면 나 두 채 살 수 있어. 두 채 산대요. 두 채. 그럼 2억이면 어떡할 건데? 2억이면 나 세 채까지 살 수 있지. 1억이면 나 네 채 살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한 거는 이것도 수요량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 변하고 있잖아요.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요량이 변하는 이유가 가격이 변했습니까? 가격 말고 소득이 변했습니까? 소득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두 채, 세 채, 네 채가 늘고 있잖아.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이런 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수요 곡선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소득이 변해가지고 수요량이 변한 걸 나타냅니다.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게 주택 수요 곡선이었잖아요. 근데 주택 수요 곡선이 요 위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렸어.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버린 거야. 그럼 이것도 수요량이 변한 거죠. 수요량이 변했는데 그 원인이 주택 가격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그 원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수요 곡선이 움직여 버렸다 이 말은 가격이 변한 게 원인이 아니다 이 말이지.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수요량의 변화고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 수요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둘을 구별하려면 상이란 글자가 중요합니다. 상. 점이라는 말은 없어도 괜찮아요. 수요 곡선 상 이동이라는 상이란 글자가 중요해.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고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뭔데요? 자체란 말은 생략해도 돼요. 수요 곡선 이동 그래도 돼. 수요 곡선 이동 그래도 된다고. 자, 그럼 수요 곡선이 지금 이 경우는 어느 쪽으로 움직였습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걸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우측이란 건 오른쪽이죠. 수요 곡선이 왼쪽 좌측으로 이동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수요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4번 있죠? 이 4번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26페이지예요. 자, 그 26페이지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있죠. 근데 거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네모 딱 하고요. 제목 자체를 네모를 하고 별표 하세요. 그렇지. 거기다. 그거 중요합니다. 별표 한 2개 이상 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양가를 읽어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인 한번 봐봐요. 아까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변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피스텔 가격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해당 재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해당 재화. 그래서 거기 보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이것도 사실 불완전한 표현이다. 수요량의 변화 앞에다가 수요량 앞에다가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재화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좀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원인.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그렇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게 원인이에요. 그렇게 딱 말하는 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 봐보세요. 수요의 변화도 원인 있죠? 그럼 뭐라고 이렇게 돼 있네.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 원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요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요인. 지금 구별할 수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수요량의 변화 다시 위로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 여기 동그라미면 이동 보세요. 이동.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보입니까? 여기 줄 쫙 쳐야 돼. 수요량의 변화 동그라미 2번. 동일한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줄 치고 거기 수요 곡선 상에다 동그라미 다 하게 돼. 상에다가. 점의 이동이라는 말은 점이라는 말은 시험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상이라는 글자 가지고 구별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수요의 변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이동입니다.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돼 있나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 수요의 변화야. 자, 그래서 그 밑에 기억에 증가.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 우상향이라 돼 있는데 상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오른쪽 왼쪽만 가지고 구별하면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감소. 자, 그래서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인다? 우측. 자, 감소할 때는 어디로 움직인다? 좌측.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